자, 그러면 독해력이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의 지금 독해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이제 피사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 학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예요. 3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재작년 가장 최근에 시행이 됐었죠. 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피사 한국 평균의 점수 추이가 이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합니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 성적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세계 3위, 4위 이 정도 해요. 자, 시험을 보는 과목은 총 3과목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읽기 분야와 수학과 과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서 유의미한 변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읽기와 수학과 과학 중에서 유독 읽기 분야에 있어서만은 12년 연속으로 계속 아이들의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2003년도에 한번 최고치를 찍은 후에는 지금 재작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자, 과학이나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읽기만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나이대, 그러니까 10살 이후부터 티네이저 때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읽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사회나 과학같이 문제를 풀거나 어떤 지식을 암기하는 쪽의 공부로만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예쁜 아이가 있어요. 한 15년 전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들 태교도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 책 많이 읽혀서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지 하시면서 아마 어렸을 때 거실에 있는 TV 확 치워버리고 책장 이만한 거 들여놓으시고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한테도 열심히 책을 읽어줍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정작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9살, 10살, 11살 정도가 될 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이 아이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죠. 네, 제일 먼저 보내시는 학원은 아마 영어학원 먼저 보내시나요? 수학학원 먼저 보내시나요? 네, 영수학원을 먼저 보내시겠죠. 수학학원의 경우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언제 수학학원을 아이를 보내는지. 자, 곱셈 9구단까지는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막 지도를 해주시죠, 집에서. 나눗셈 들어가면 좀 살짝 갸우뚱합니다. 분수 들어가고 나눗셈 들어가고 이제 약수, 배수, 통분, 약분 이런 거 나오면 어머님들이 나의 한계를 넘어갔다. 얘를 이제 학원에 맡겨야 되겠다 이러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3, 4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원에 가면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고요. 문제집에서 연산을 풀고 선생님한테 개념을 듣고 이해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패턴의 문제를 외워서 풀고 틀린 문제를 답지를 보고 다시 수정합니다. 무한 반복 루틴이에요. 외우고 풀고 듣고 풀고 고치고 풀고 네, 이렇게 되죠. 계속 선지형 문제로만 아이들이 학습을 지속하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생기냐면 문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돌아올 것도 없죠. 늘상 노상 집에 있으니까. 아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어. 빨리 숙제 좀 해. 저녁 먹기 전까지 이거 빨리 해. 너 그거 놀 거면 이거 다 한 다음에 놀아. 빨리빨리 해.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입력되냐면 내가 뭔가 빨리 풀어 해치워야지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이걸 빨리 풀어 해치워야지 놀 수 있구나. 밥 먹기 전까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럽니다. 자, 아이들이 문제를 먼저 읽는 습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쩌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밑에 정작 구해야 될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가 문제입니다. 빈칸만 채우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선지형 문제입니다. 자, 아이들의 시선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라의 애칭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사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알렉산드라 애칭을 내가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자, 알렉산드라의 애칭이 어딨죠? 우리 아이들이 영상 세대예요. 눈이 진짜 귀신같이 빨라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가서 탁 쏩니다. 어디에? 알렉산드라의 애칭에. 여기 있네요. 저쪽에. 알렉산드라 애칭. 샥 가서 탁 꽂히죠. 자, 근데 알렉산드라 애칭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성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보이시나요?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잘못됐어요. 4번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알렉산드라의 애칭에 대한 설명이 위에 다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일치 확인 문제입니다.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잘 읽기만 하면. 근데 아이들이 잘 읽는 것은 이미 귀찮고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겠고 네모 칸 안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정오답률을 한번 보시죠. 정답이 38%인데 오답을 고른 아이들이 39%입니다. 지금 중등부의 경우는 그렇죠. 자, 이쪽에 고등부도 보이시나요? 정답이 뭐 3분의 2, 이것도 뭐 썩 훌륭한 확률은 아닌데 오답을 고른 아이들이 하물며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제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먼저 봐야죠.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먼저 분석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기억해야 할 정보들을 머릿속에 잠깐 저장했다가 그 저장된 지식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읽겠습니다. 알렉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하는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생각하죠. 아, 알렉스라는 이름이 남자, 여자 모두 사용하는 이름이구나. 내 친구 중에도 유빈이라는 남자도 있고 또 유빈이라는 여자아이도 있는데 둘 다 유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해했습니다. 자, 여성의 이름인 알렉산더의 애칭인 동시에 남자의 이름인 여성의 이름인 알렉산드라의 애칭인 동시에 남자의 이름인 알렉산더의 애칭이기도 하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알렉산더가 있어요. 여기 알렉산드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인사하죠? 헬로우 알렉스, 얘도 헬로우 알렉스 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알렉산드라도 알렉스, 알렉산더도 알렉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보이죠? 알렉산드라의 애칭은 알렉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나연아, 오늘 시험 잘 봤어? 어떻게 봤어? 이제 나연이가 대답하죠. 엄마, 나 망쳤어, 시험. 왜? 뭐 망쳤어? 아깝게 딱 하나를 틀렸어. 그래서, 아유, 그래도 잘했네. 하나를 뭘 틀렸는데?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옳은 것을 골랐어 합니다. 이 아이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간과하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다음에는 조심해서 잘 풀어. 아닙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은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되죠. 문제풀이에 익숙한 아이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약간 극형태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글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요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렇게 읽고 있는 거죠. 뭐만?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빨리 찾아서. 자, 아이들이 글을 온전히 읽기 시작해야 되는 2학년, 3학년. 한글을 배우고 나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글을 읽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나이대가 3학년 정도쯤 됩니다. 그때부터 글을 이렇게 읽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풀이에만 익숙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수학,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개념 잘 듣고 공식만 잘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영어는 또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생활영어에 진입하는 나이대가 굉장히 많이 어려졌죠. 자, 어머님들 아이들 영어학원에 보내면서 바라시는 거, 우리 아이가 생활영어를 잘해가지고 외국인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외여행 갈 때 번역기 없이 우리 아들 덕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영어학원 보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해서 지식적인 지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떠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외국어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적 기반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토론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나의 사고를 어떻게 정리하고 지식의 체계를 갖추는가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산기가 2불밖에 안 하는데 2불이면 한 2,500원 정도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5분만 계산기랑 같이 컴피티션을 해도 못 이기죠. 계산기의 계산 능력을. 얼마나 계산기의 가격이 더 떨어져야 우리 아이들한테 단순 연산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하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연산만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3가지의 연산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몇 학년 정도 수준이면 풀 수 있을까요? 몇 학년 정도? 2학년? 네, 3학년? 네. 나눗셈이 나왔으니까 이건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학년들도 풀 수 있어요. 50 빼기 30을 설마 못하는 아이가 있을까? 20 나누기 10 나누기 2를 못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계산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세우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같은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문제는 제가 학부모 설명회 강연을 위해서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교육과학기술부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선진화 교육 방안으로 나온 예시 문제입니다. 예시 문제. 대한민국 국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4층 연산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문장이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한 것이죠. 일단 글자가 좀 많네요. 자,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식의 사고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50분 이내에 다시 서울역에 도착해야 한다. 중요한 조건은 이거네요. 50분 이내라는 조건. 두 번째, 다른 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역마다 2분이다 라는 조건. 그리고 관광 시간이 30분 동안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은요, 뭐 기다리는 시간이나 갈아타는 시간, 그러니까 교통에 할애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이제 제외하라라는 거죠. 어쨌든 핵심이 되는 조건은 이 3가지인데 아이가 이 3가지에 대한 예를 먼저 추려내야 되죠. 누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제가 아까 되게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아이들이 선지형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는 선지형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골라야 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문제들의 조건을 가지고 꾸역꾸역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꾸역꾸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 중에 30분이라는 시간을 관광에 소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아, 50분 동안 30분은 구경을 다녀와야 하니까 내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구나. 아까 이 식이 나오죠? 50-30. 네,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머지 20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한 개의 역마다 2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와요. 20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죠? 20 나누기 얼마? 네, 10이죠.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갈 수 있는 역의 개수가 10개구나라는 두 번째 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10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힌트예요. 다시 서울역에 도착. 다시. 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아이의 전두엽에서 이러한 조건이 입력됩니다. 디귿, 아, 시옷, 이. 요 활자 컨텐츠가 음성적인 언어로 전두엽에 가서 딱 붙죠. 자, 그런데 이 다시라는 의미가 리턴. 어게인의 의미라는 걸 인지를 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수학적으로 내가 지금 식에서 나누기 2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까지가 그냥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50-30 두 개의 조건이 떨어져 있는데 결합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다시 나눗셈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시라는 활자적 의미를 수리적인 의미로 다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이. 자, 이제 문제 해결이 끝났습니다. 20분 중에서 나누기 2 했으니까 10개의 역을 갈 수 있고 10개의 역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5개의 떨어진 역까지만 거리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풀어볼까요? 서울역에서 5개까지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가면 못 돌아오니까. 그러면 1, 2, 3, 4, 5 저기는 못 가네. 또 다른 방향도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은 못 가네. 각 방향별로 5개의 떨어진 역까지만 카운팅을 하면 나머지 역은 내가 갈 수 없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의 시간은 걸렸겠지만 그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나면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10명한테 이 문제를 풀려보았더니 10명 중에서 8명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 수 있었어요.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을 주었죠. 아이들한테. 자, 엄마한테 밥 먹기 전에 빨리 숙제해. 이렇게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야. 많아. 많은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정답을 구하면 네가 잘 푼 거야 라고 아이들을 먼저 안심시키죠. 두 번째, 이 문제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여러 번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구해야 될 독해 역량 바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책도 잘 읽고 이해도 잘하고 사고력도 좋아지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아이한테 이렇게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거듭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재료의 거리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냐는 거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자,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8명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해결한 시간은 모두 제각각 달랐습니다. 선행이 잘 되고 책도 여러 번 많이 읽고 고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뚝딱 2분 만에 풀어버리죠. 아까 제가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길게 설명한 그 과정들이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깜빡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나눗셈도 서툴어, 글 읽는 것도 서툴러. 그래서 여러 번 거듭해서 읽은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눗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빼기 하면 되잖아요. 2분씩 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세는 거죠. 2분, 4분, 6분, 8분, 10분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왜 괜찮을까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뺄셈의 확장된 사고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충분히 상황이나 내용의 조건을 정보적으로 인지를 했다면 그것을 아이 나름대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그냥 계속 간과하고 문제만 풀어, 정답을 맞춰, 틀린 걸 고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패턴적으로 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문제집을 제가 조금 띄워왔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참고서에 나오는 활용 파트에 있는 개념서입니다. 개념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는 가장 많이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이러한 워딩이 들어간다고 짚어줍니다. 아예. 대단하죠? 그리고 밑에 또 가능한 한 큰 또는 가장 큰이 들어가면서 작은 것을 만드는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초콜릿 20개와 사탕 12개를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써줘요. 아, 두 수가 20이랑 12이구나. 우리 아이들의 사고는 정지하겠죠? 여기서 다 말해주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아, 가능한 한 많은이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자, 밑에도 보세요.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는 가장 작은, 가능한 한 작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된대요. 이 아이가 푸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보이세요? 가능한 한 많은에 블랭크가 쳐 있어, 아예. 저기 하이라이터가 쳐 있죠. 여기 가능한 한 많은의 표현이 있으므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어떻게 서술형 문제를 보고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아이들의 사고력의 공백은 3학년 정도부터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차이, 결손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학년, 6학년 올라가서 비화 비율이나 뭐 이런 그다음 중학교 올라가서 뭐 1차 방정식이나 함수나 활용 파트가 나오면 그 결손의 틈이 점점 더 벌어지죠. 그 문장제 문제가 계속 나오면 그때부터 패턴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이가 그 벌어진 간극을 메우지 못해서 수포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독해력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3학년 때부터. 틈이 아주 작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이를 읽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집 좀 그만 풀리시고요. 자, 영어라고 다를까요? 영어도 한번 볼까요? 여기 어머님들 혹시 우리 아이 영어는 좀 아는데 어머님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아이 영어는 해. 수학은 내가 모르겠지만 많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 사교육에 진입을 하는 연령대도 낮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 때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죠. 저만 해도 알파벳을 초등학교 6학년 12월 정도 겨울에 이제 처음 배웠죠. 막 ABCD 하면서 배웠던 때가 6학년 끝날 무렵이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는 국어를 배우기 전에 영어를 먼저 배우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영어 참 잘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생활영어를 잘해서 대학 갈 수 없어요. 학습영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영어로 전환을 하는 학년대가 언제 정도 되느냐?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물어봐요. 숙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해주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밴드도 있고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도 물어보면 답을 막 달아주고 심지어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사진으로. 이 아이도 아마 그런 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자, 도와주세요. 샵 영어. 해석을 다 했는데 어떤 게 주제문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해석을. 뭘 해석을 했나 한번 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썼죠. 자, many people prefer to eat food에다가 여기 썼어요. 뭐뭇을 좋아한다. From their own culture, own을 몰랐나 봐요.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을 아래다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자, 직독직해가 잘 되는 아이인 거죠. 이렇게 분절해서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잘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나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이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선호한다. 첫 번째 문장.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저도 고수 못 먹거든요. 네.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이 뭐 김치나 된장 같은 거 잘 먹는 예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두 번째는 나 고수 잘 못 먹는데 나 양파 잘 못 먹는데 특정 음식을 싫어한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 예로 뭐가 나왔냐면 우유는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용을 하는 음료이지만 중국에서는 베이비만 마신대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나는 중국에서 애기들만 우유 먹는지 알았어.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 1. 증가하였습니다. 뭐를 통해서? 글을 읽는 것만으로 통해서도 배경 지식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힌두교인들은 소를 숭배하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보호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아이가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아이가 이 내용을 다 읽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나요? 해석은 다 했는데 주제문을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주제문이 뭐죠?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요? 사람이 음식은 자신이 익숙한 문화의 것을 잘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먹는다잖아요. 자, 그러면 주제문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나요? 같은 문장이니까. 어떤가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제문은 사실 1번이란 말이죠. 왜 1번인지는 모르겠지만 1번인지 그냥 알아야 돼요.
어떤 주제문을 찾는 것을 문법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더 나중의 일입니다. 훨씬 나중의 일.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도 충분하죠. 글을 지식적인 기반으로 배운 게 아니라 감각적인 기반을 가지고 아이들이 익히길 바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많은 활자를 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기 전에 여기에 답을 달아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뭐라고 달아주셨나요? 정답 1번입니다.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이 문제는 영어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에 가깝네요. 연역법이라고 하죠. 자, 이 아이가 제가 아까 몇 학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이가 읽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1 끝, 컷. 왜? 이 아이는 답을 원하는 거니까. 이 아이한테는 답만 주면 되니까. 무엇이 맞는지만 주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충분히 읽고 생각할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빨리 이 숙제를 그냥 해치워버리고 놀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싶고.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이가 성장합니다. 어머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시면 아이가 그 어긋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3학년, 4학년 또는 중학교 이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올바르게, 학습적인 부분에서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을지를 한번 제안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